네, 오늘 참 환율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계속해서 주목하고 조망해도 중요한 게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을 또 모셨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입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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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들어갈까요? 달러 인덱스가 20년대 최고치입니다. 네. 네, 달러 환율은 상단이 열렸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달러가 초강세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통화가 지금 달러 대 다른 통화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외에 다른 통화들은 신흥국 통화든 뭐 선진국 통화든 막론하고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파운드화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유로화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엔화도 다시 달러당 140엔을 지금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들 이런 거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의 모멘텀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년 동안 보시면 2021년부터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부터 더 이런 강세가 심화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는 뭐 피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국과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원화의 약세의 그 정도를 조금 다른 통화보다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른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찾아보니까 전무님께서는 1년 전부터 테이퍼링에 촉발한 달러발 통화 가치 재조정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조금 말씀이 어려운가요? 그런 것들이? 테이퍼링이 작년에 이제 그 시작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제 8월달 이후에 이제 그 테이퍼링을 갖다가 발표를 했고요, 파월 의장이.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테이퍼링을 빨리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테이퍼링은 사실은 긴축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양적 완화를 돈을 갖다가 풀긴 하지만 그 푸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하는 그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일어날 거고 긴축이 일어날 거다. 돈을 갖다가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 외에도 앞으로 줄이는 게 다 줄어지면은 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오히려 이제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의 또 하나는 금리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촉발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달러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양의 이동성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작년부터. 이건 사상 초유예요. 그래서 가격 혁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자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가격 혁명적인 유동성의 포화 상태에서 이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 따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아픔을 먼저 가져가는 달러는 다른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통화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통화는 그 자체로의 가치도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자산의 투자의 매개체도 됩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 자산이 다른 표시 자산보다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비싸질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요. 원래 2000년대 들어와서 달러 원 환율이 평균 약 1,130원 정도였습니다. 1,130원 정도. 이것이 평균이었는데 앞으로 2020년대 후에는 약 20년, 3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평균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제 앞으로. 그게 1,200원이 될지 1,300원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그 달러 강세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외환 시장뿐만이 아니고 자산 투자 전반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전무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 달러 환율의 평균이 한 1,130원 선,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그 레벨이 좀 올라갈 것 같다. 한 1,200원 선으로 올라갈 것 같다. 반대로 요약하면 달러가 20년보다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00년 들어서 중국이 글로벌 시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지위가 중국한테 상당 부분 양분되면서 달러의 지위가 좀 약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2020년 이후에는 다시 미국이 이 패권을 강하게 하면서 그 지위를 견고히 하고 이게 영원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다 또 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최근에 그 상반기에 유명한 폴 크루그만이라는 경제학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굉장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어떤 그 뉴욕 타임즈의 기고를 쓰셨는데 이 기고가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달러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냐? 달러의 위상이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통화 때문에 약해질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논지를 읽어보면은 결론적으로 달러의 위상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사실은 미국은 달러의 종주국이라서 미국이 강력한 그런 경제력하고 군사력으로 달러를 갖다가 달러의 강세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미국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맞아요. 사실은 강력한 달러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렇게 이제는 담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와 미국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전 세계적인 달러와 다른 국가와 다른 통화들의 관계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적어도 2020년대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중립금리 발언들이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최근에 보면은요, 저번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서 아보카토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아보카토, 아이스크림 아보카토, 네. 그죠? 거기에 따뜻한 커피를 얹은 거죠, 그죠? 아보카토 좋아하십니까? 종종 먹습니다. 네, 그래서 차가운 아이스크림 위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따뜻한 커피를 살짝 얹었지만 네. 사실상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냉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입니다. 따뜻한 커피를 살짝 얹었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긴축이라는 차가운 그런 아이스크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를 6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그런 뜻을 갖다가 시장은 좀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후에 저희가 최근 6개월간 한국 국채 금리를 보시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6개월 동안 한국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오버슈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6월 16일 FOMC 이후 그리고 7월 달 FOMC까지 저렇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의 이자를 덜 내도 되기 때문에 채권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저희는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저거는 시장이 좀 오버슈팅, 좀 리액션을 갖다가 과하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4%대의 기준금리 상단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에서 저희가 본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달러 강세가 유효하고 그다음 기준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금리도 조금 더 앞으로는 상승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계를 국내로 좀 돌아와 볼까요? 자,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역전사. 이것은 글쎄 요즘에 모든 금리를 얘기할 때는 다 역전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간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전무님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저희 한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은 지금 2.5%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 미국의 연준의 FOMC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알아야지 앞으로 연말까지의 기준금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얼마나 임팩트가 심할지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보시면 9월 달 FOMC가 있어요. 22일 날. 그때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0.75%.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미국의 상단이 3.25%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달과 12월 달에도 인상을 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4%가 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스왑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한국에 투자할 때. 이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금융기관하고 바터를 합니다. 바터를 해서 달러를 저희한테 주고 원화를 받아가죠. 이럴 때 보통 이제 자기가 와가지고 좀 빌려줘 원화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을 내고 가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한국 금리도 높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달러를 맡겨놓고 오히려 1%를 더 받아갑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이런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이 많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한 3%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해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금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2018년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강 기자들하고 지금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2018년과 다르고요. 특히 절대금리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절대금리가 기준금리 상당히 4%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2.5%밖에 안 됐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절대금리가 높아질수록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역 수지도 그때는 저희가 견조한 흑자였습니다. 지금은 적자로 돌아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그 MPC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의 그 인상의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좀 약간 다급한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나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 7% 정도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비하자면 금리를 좀 빠르게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심리적으로 저희가 그 트레이더 단기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딜러들한테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소비 위축을 촉발시키면서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시각들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필연과 같은 조치인데요. 얼마나 이제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경기 하락이 저희 그 경제 성장을 반목을 잡을 정도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 그리고 물가 두 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성을 띠고 일단 환율과 소비자 물가 인상을 갖다 우선 잡아야지만 그 다음에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스텝에서는 베이비 스텝보다는 조금 더 큰 스텝을 밟아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가 약간 다소 둔화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조치를 취하면 얼마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의 어느 정도의 침체는 연착륙은 가능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다운사이즈는 있을 거예요.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래서 향후에서는 약간 그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리에서는 또 그 높아지니까 한계 기업들도 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별로 상황은 이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국가가 있고 또한 경기 침체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는 국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선방하는 게 주식시장일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것은 이제 필연적일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식과 경기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반드시 지금 상황이 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한 15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상황이랑 한국의 상황도 또 다릅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로까지 지금 많이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기에는 조금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물론 JP모건과 여러 가지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이 시기다,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동안은 미국의 4%가 넘는 4%에 가까운
높은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겁니다. 이것을 견디고 나서야 이것을 견딘 사람과 기업들만이 그 다음에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기에 폭락을 하거나 주식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갈 때가 기회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건 또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갖다가 금리나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좀 보시다가 하반기나 내년 초에 다시 시점을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